이게 사교육 없이 명문대가 어떻게 가능한 거냐? 가능한 겁니까 이게? 저는 완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건 저는 독서였었거든요. 대치동의 유명 학원 강사분이 쓰신 책을 보면 그렇게 많은 선행학습과 학원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책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 기준으로 했을 때 책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재미거든요. 재미. 무조건 재미.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좋아해야 잘할 수 있고 잘해야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사교육 없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이 길을 또 이제 따라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위험 요소라던가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딱히 위험한 건 없어요. 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있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네, 요즘 사교육 없이 아이 키우는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삶을 살았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죠. 사교육 어떤 걸 시켜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주제로 많이 하는데 이번에 좀 독특한 주제입니다. 새 아이를요 사교육 없이 다 명문대 보내셨어요. 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 교육의 본질을 이야기해 오신 서한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새아이와 함께 성장한 엄마이자 작가 겸 강사 서한정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잠깐 좀 여쭤봤지만 와 너무 대박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새 아이를 사교육 없이 명문대를 3번 보냈다는 우연은 아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번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냥 그 아이가 그냥 천재일 수도 있잖아요. 태어나서. 근데 한 집에 천재가 연속으로 3번 태어나지 않단 말이죠. 그죠? 네. 이거는 뭔가 교육법에 뭐 배울 게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사교육 없이 명문대가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근데 아마 여러분들 질문 제가 그대로 여쭤볼게요. 가능한 겁니까 이게? 저는 완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다만 부모가 육아나 교육에 정말 진심 어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자녀들 나이나 좀 어떻게 좀 결과가 좀 궁금하거든요. 근황이. 예. 큰아이는 올해 27살, 이제 국제고를 거쳐서 한의대를 가서 지금은 한의사를 예. 시작하고 있고, 예. 그리고 둘째 아이는 과학고를 거쳐서 포항공대를 거쳐서 지금 석사 과정을 밟고 있고, 막내 아이는 일반고를 거쳐서 고려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와 하나하나가 야, 누가 더 그러니까 자녀들끼리 이러지 않아요? 야, 내가 더 좋은 대학 갔어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네. 이제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 한 집에 3명이 다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간 케이스가 거의 없고, 위에 아이가 잘 못 되면 나는 잘 된 케이스, 혹은 나는 잘 되는데 동생은 무슨 생각으로 사나 이렇게 많아요, 이야기하는 많아요. 네. 케이스들이 네. 많아서 내심 아이들이 스스로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것 같아요. 와 만약에 정말 이거지만 명절에 와 이게 친척 중에 이렇게 분이 있었다 그러면은 사촌 중에 한 집이 3명이 사교육식 갔다 그러면은 와 우리 엄마가 저한테 뭐라 말했을지 이제. 그래서 야 너는 사교육도 다 보냈는데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반응 어때요 그러면? 그래서 그 차나도 저희 남편의 조카가 있는데, 이제 그 엄마가 저와 좀 다른 기질을 아니면 아이를 대한 태도가, 그래서 엄마는 제발 좀 작은 엄마 반만 닮아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이제 저희 아이 이름을 대면서 그의 반만 대봐라고. 서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이 사교육을 안 할 수도 없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심리적으로는 불안이란 말이에요. 왠지 맞아요. 안 하면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애만 안 하면 좀 뒤처질까 봐 이런 게 있는데 그 불안하지 않으셨었어요? 예, 사실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도, 지금 27이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도 거의 다 사교육을 하고 있었었고, 심지어 저희 아이에게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너 지금은 반을 1등하고 잘하는지 몰라도 앞으로 계속 학원 안 다니면 너 분명히 망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때도 사교육이 심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계속하지 않았던 건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의 경험 때문이었어요.
저도 학창 시절을 보냈던 한때 학생이었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저의 친구들 그리고 친구들의 뭐 언니 오빠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제 친인척들 다 둘러보면 학원 간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고 학원 가지 않는다고 해서 결과가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듣고 보고 왔었기 때문에 조금 덜 휘둘릴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건 저는 독서였었거든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제가 읽은 육아서가 3,000권이 넘어요. 그 많은 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졌냐면 그렇게 많은 선행학습과 학원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책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정말 수많은 책에서 이를테면 대치동의 유명 학원 강사분이 쓰신 책을 보면 대치동이어서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 다 몰려든다. 그래서 학원만 가도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잘하는 애를 뽑고 걔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잘하는 애들은 주변이 어떤 환경이어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미 힘이 있는 아이들이고 또 목표가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잘하게 되어 있는 그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이 잘하는 거지 그 지역에서 나고 태어나고 해서가 아니다라는 뭐 말씀들 일례로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쓰신 책을 봐도 어릴 때는 이렇게 두각을 나타나는 것 같더니 아니더라. 혹은 어릴 땐 별로였는데 점점 힘을 뒷심을 발휘하는 아이들이 있더라. 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아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이 시기 저희 아이들이 어리면 어린 대로, 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면 중학교대로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저는 아이가 이제 태어났으면 이제 한 유치원 정도 시기의 책, 그리고 유치원 시기 때는 초등학교 시기의 책, 초등학교 때는 이제 중학교 시기의 책들 이렇게 미리미리 조금 읽어가면서 지금 요 시기가 곧 도래할 텐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스킬적인 육아 스킬도 그런 것들을 미리 보면서 학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덜 휘둘릴 수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아이들은 한참 이제 그래도 나중에는 중학교 때 아이들이 이제 영재 고도 가고 싶어 했었고 이렇게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원했었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보고자 했으나 저희 남편이 사업을 3번 실패하는 바람에 그때는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저희 나름의 소신과 경제적인 이유로 보내지 못하게 되었었는데 중간에 살짝 아쉬웠던 적도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결과론적으로 생각해보면 괜찮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골 살아가지고 인구가 13만 정도 되는 도시니까 뭐 여기서 학원을 가봤자 네. 그게 그렇게까지 큰 메리트가 아닐 수도 있다 싶은 거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저희 생각해보면 서울대 갔던 친구들 보면은 그냥 혼자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막 네네네. 사교육이 엄마의 정보력과 뭐 네. 이거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또 이런 케이스도 듣고 나니까 네. 그래 사교육이 답이 아닐 수 있어. 음. 다른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발 그러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교육이 아니라 뭔가 더 다른 거의 중요도를 올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우리 집안만의 핵심 원칙 이런 게 있었나요? 있었죠, 당연히.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적어도 일상이라는 공간이 진짜 중요하다 생각했었거든요. 뭐 문화센터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걸 오고 가면서 에너지를 또 시간을 지켜야 되는 일이잖아요. 내 컨디션과 늘 상관없이 어릴 때일수록 그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 맞춰야 돼, 늘 싸우고 엄마랑 이런 거를 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책과 다양한 경험과 대화와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그 안에서 이 모든 것 요소들을 놀이라는 도구에 타서 주는 6가지 환경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간단하게 기억하기 쉽게 3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책, 놀이, 대화 이 3가지를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려고 노력했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책, 놀이, 예, 대화. 예. 책의 힘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없죠, 생각해요. 없죠. 그리고 유명한 학원 강사분들도 결국 공부머리는 독서머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고 그러면 책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사실 유아 시기에 잠자리 독서를
하면 사실 거의 그림이고 글자 몇 줄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사실은. 네. 그런데 그걸 유아시기에서 끝내고 초등학교부터 달리기를 한다? 아. 선행으로? 이거는 좀 아쉬운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종합도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그게 아니더라도 아이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특수 중학교로 간다 할지라도 초등학교 중학년 3, 4학년 정도까지는 전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까지는 독서를 통해서 하버드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어휘력이 연봉이라는 말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땐 어휘력이 이해력이 되고 이해력이 사고력이 되고 사고력이 IQ와도 연결이 되고 그것이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서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독서를 할 때 그냥 닥치는 대로 책을 읽는다라기보다는 최대한 다양한 영역의 책을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성장할수록 자기가 원하는 읽고 싶은 분야에 국한된 책 읽기를 하기가 네.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 과목을 다 배우잖아요. 네. 그리고 어린 시기가 아니면은 이 다양한 영역을 책을 독서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취향이 나오기 전에 좀 가급적 다양한 독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창작 동화 그 위에 자연 관찰 그리고 전래동화, 명작동화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뭐 위인전, 삼국유사, 삼국사기 그리고 한국 역사, 뭐 세계 역사 그리고 철학 그리고 좀 더 넘어가면 이제 신화라든지 삼국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아주 다양한 영역의 책들이 들어가면서 독서를 꾸준하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었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었는지 사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사춘기 좀 심하게 했었거든요. 이제 그것은 제가 했던 교육의 영향이기보다는 이제 부모의 내면 아이 그리고 남편이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하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네. 뭐 빨간 딱지가 날아오는 네. 상황이 코앞인데 그러면 엄마가 거기서 평상심을 유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불가능하죠. 일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 그렇다 보니까 저의 불안이 아이들에게도 전이 되었을 테고 가족 안에 흐르는 정서가 많이 좀 망가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교육을 꾸준하게 이어가지 못함으로써 또 당연히 어릴 때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않던 부부 싸움도 자연스럽게 좀 하게 되고 뭐 하겠죠. 이런 네, 상황들이 아이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었고 공부에서 손을 놓고 뭐 이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를 좀 심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째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아예 공부를 안 했던 근데 어떻게 보면 한참 중요한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시기를 짧지 않은데요, 그러면? 그런가요? 전 네. 인생의 전생에 아, 그치. 전세 짧은데 이제 중학교 그러면 중학교 그쵸. 2년을 한참 나가는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기를 네, 안 했죠. 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네. 3월달에 참 모의고사를 치고 나더니 나 대학은 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나의 성적으로 네. 컨설팅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학습 컨설팅 가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1년 남은 시간 또 사실 11월 중순에 시험을 치니까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제가 이제 부랴부랴 알아보고 그 4월쯤에 예약을 하고 갔었는데 그 컨설팅을 해주신 선생님께서 저희 큰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넌 정말 엄마한테 엎드려 절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왜요?라고 네. 했더니 저희 아이가 정말 다 손 놓고 있었던 시기에도 어릴 때 이 아이는 책을 정말로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냥 많이 읽었다가 아니라 정말로 많이 네. 읽었어요. 그 힘이 영향인지 모의고사에서 국어 시험을 2문제 이상 틀려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그게 탄탄했던 거죠. 와, 대박이다. 그리고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영어도 사실은 어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책을 워낙 많이 읽다 보니까 영어 단어를 특별히 많이 외우고 하지 않아도 대충 몇 가지의 단어를 보면 이 지문이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가 파악이 돼버려요. 그쵸. 유일하게 힘든 건 수학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극복 다 못하고 자기는 한의대를 가고 싶어하고 또 수시를 지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시 3군데를 자기가 원하던 한의대를 가지 못하고 재수를 하게 되고 이제 재수 끝에 한의대를 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아무튼 독서가 엄청난 힘을 발휘했었었고. 신기한 게 보통 나중에 좀 공부 안 하다 갑자기 잘 된 케이스 보면은 지금 똑같이 다 독서를 얘기하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예. 저희 막내 같은 경우도 저희 집은 3명이잖아요 아이가.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큰아이가 그렇게 책을 좋아했으면 둘째 셋째도 좋아할 법도 하잖아요. 환경도 엄마가 또 책을 막 깔아주려고 노력했는데 네, 쉽지 않죠. 근데
다르더라고요. 정말 달라요.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처럼 위에 아이가 책을 좋아해서 나는 다른 쪽에서 영역을 내 두각을 나타내야겠다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하는지 책으로 가는 아이들이 둘째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책의 힘을 첫째를 통해서 봤었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조금 남달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책이라는 도구를 아이들에게 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막내 같은 경우 뭐 자기 전에 매번 그림책이라든지 이렇게 읽어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읽지 않았어요. 그냥 잠자리 책 읽기가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전부인 것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저희 집에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들이 온 가족이 다 겪었을 때 이제 엄마 또 이제 일을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지 또 구멍난 가게를 메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때부터 점점점 길어졌고 이 아이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자기도 나름 불안하고 그쵸 힘들었을 텐데 또 집에 오면 자기가 막내기 때문에 제일 늦게 귀가를 하게 되고 같이 놀 사람도 없고 그쵸. 그러다 보니 이 시간 어떻게 보낼까를 고민하면서 눈을 뜨면 온 집에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이라든지 뭐 동화책뿐만 아니라 제가 읽었던 제가 육아서를 3,000권 넘게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참 나의 삶은 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이면 이해할 수 있어. 두 번도 그럴 수 있어. 세 번? 계속 이런 힘든 부침이 일어날까? 이건 분명히 뭔가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막내 5학년 때부터는 제가 주말에 그런 공부를 하러 다녔어야 됐고 주중에는 일을 하러 다녔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 함께 있는 시간이 이제 부족해졌었어요. 근데 이 공백을 이 아이는 책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시기에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오히려 중학교 때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하기보다는 이 아이는 도서관을 갔었어요. 그래서 내 시험 치면 보통 전과목 하루에 다 안 치잖아요. 뭐 두 과목, 세 과목 치고 갔다 와서 암기 과목 같은 건 좀 해도 딱히 공부를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게 그냥 기준이 낮으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그냥 오히려 도서관을 다니는 시간을 가졌었죠. 저희 막내는 댄서가 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3 때, 고1 때 댄스 학원을 다녔었어요. 공부 학원이 아니라 연예인이 되고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오히려 약간 마이너스 요소인데. 공부하려면. 그렇죠. 그랬는데 그것도 우여곡절이 되게 많고 제가 보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던 계기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걸 여기 다 풀면 오늘 나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내서 안 했었는데 일반고였고 지역이 공부를 잘하는 지역이 아니었다 보니 내신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던 와중이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공교육에서 이제 고3이 올라가기 전에 이런 정책들이 있어요. 컨설팅을 각각 고등학교에 다 보내줘요. 그래서 전교권에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와 함께 참석한다면 너의 지금 실력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고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 아이가 손들고 엄마 꼭 이거는 아무리 바빠도 꼭 갔으면 좋겠다. 자기도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도 꽤 괜찮은. 그러다 보니 이 아이의 성적이 나쁘지 않다. 네가 여기서 좀 더 노력한다면 아직 고3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좀 좋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너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스카이 갈 수 있다. 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눈이 확 뜨여지면서 나 가고 싶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정말 그래서 고3 때 학원을 다닌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가고 싶어 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거든요. 그 힘이 어릴 때 야, 대박이다. 책의 힘.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책 놀이 대화라고 했잖아요. 놀이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둘째 이야기를 거쳐야 되거든요. 둘째는 사실 3명의 아이를 키우는 동안 가장 제가 공부는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아이였어요. 그게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경험했던 많은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보는 눈이 틀리진 않았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키워보니 아이들이 내 뜻대로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둘째에게서는 제가 공부를 기대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 아이가 엄마 나 공부할래 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둘째는 위에 아래의 아이보다 좀 스스로도 느꼈어요. 초등학교 시기에. 왜 나는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와? 왜 난 동생보다 못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혼자 자괴감에 빠지고 울고 저한테 엄마 대화 좀 나눠 막 이러면서 왔던 아이였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꿈을 꿀 때 서울대를 꿈꾸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그게 미용사든 유치원 선생님이든 어떤 영역이든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소한의 대학을 우리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네. 나와야 되는데 그 대학을 나가기 위해서 합격 커트라인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렇게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시도했는데 성공해야지. 시도했는데 또 실패해버리면 나는 정말 별로인 존재인가 봐 라는 생각을 아이가 스스로 가질까 봐 걱정되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언제 공부를 하게 될지는 나는 알 수 없지만 네. 이 아이가 자신의 꿈에 도전했을 때 그 결과값이 나올 수 있게 나는 어떤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해야겠다. 그래서 고민했던 것이 이 아이는 사고력을 키워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책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어휘력이나 이해력이나 사고력이 안 되니 사고력은 꼭 책에서만 배워야 할까? 아니다. 무조건 머리를 쓰는 경험을 해야겠다. 그렇죠. 근데 놀이를 하면 엄청 머리 쓰거든요. 그렇죠. 정말 머리 쓰지 않고 놀 수 없어요. 아, 그럼요. 네. 부모들이 볼 때는 놀고 앉아 있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저희 집은 이랬었어요.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 벽에다가 제가 전지를 붙여놓고 바닷속에 생명 한 마리를 그려놓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집안 환경이 변했잖아요. 엄마 이게 뭐야? 라고 물으면 우리 어제 보았던 니모를 찾아서 그 바다 배경을 한번 너희들과 같이 꾸며보고 싶어서 엄마가 여기다 붙여놨어. 그럼 아이들이 재밌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는 바다에 엄마가 그린 고래 말고 또 누가 살아? 이게 이제 지식의 기초예요. 분류.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망아지라고 말하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바닷속에 사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미잘을 말했어요. 그러면 좋아. 말미잘을 한번 여기서 만들어 붙여보자. 말미잘을 어떻게 우리는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생각해야 돼요. 그죠? 네. 어떻게 만들까? 그 투명한 걸. 그러네요. 그죠? 흐물흐물 네, 거리는 네, 걸. 이런 연습을 아주 유아시기부터 했던 거죠. 사실 몰랐어요, 저도. 이게 놀이가 그냥 놀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읽었던 3,000권이 넘는 그때만 해도 몇백 권이었죠. 네. 정말 정말 많은 책에서 유아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건 책과 놀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잘 모르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책에서 시킨 대로 많은 책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책과 놀이를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떤 영향을 나중에 미칠지 모르고 그냥 전문가가 아닌 나는 전문가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지라는 단순한 생각에 놀이를 해줬는데 지금 돌아보니 이 놀이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놀이들이 이어졌고 플러스 뭘 했었냐면 화장실에 딱 이제 앉으면 네. 앞에 벽이 있잖아요. 네. 그 벽에다 종이 한 장을 붙여놨어요. 그 종이에 지문을 썼어요. 예를 들면 그 보아뱀 있잖아요. 그 모자처럼 보이는 그거. 건데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모습을 제가 그려가지고 이 그림이 무엇처럼 보이나요? 라고 제가 한 문장에 질문을 담겨놓으면 식구들이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볼펜하고 걸어놨거든요. 쓰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거를 일주일 내도록 붙여놓거든요. 재밌다. 일주일 내내 붙여놔요. 네. 그러면 엄마도 와서 쓰고 아빠도 와서 쓰고 애 3명도 쓰고 정말 재밌는 게요. 저희 큰아이와 이제 얼마 전에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큰아이가 좀 통찰력이 좋다고 하나? 판을 읽는 힘이 좋다고 하나? 네. 너의 그 힘은 어떻게 길러졌어?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말하기를 2가지를 말했어요. 그중에 한 가지가 이 부분이었는데 어릴 때 식탁도야. 나중에 이제 곧 대화를 이야기할 텐데 한 명이 아니잖아요. 식구가 5명이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좀 바쁘다 하더라도 적어도 4명의 인원이잖아요. 하나의 질문에 답을 하는데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B, C, D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E, F, G 다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질문을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가 너무 놀라웠대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만 옳다라고 바라보고 주장하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경험을 아주 어린 유아 시기부터 차고차고 쌓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판을 읽는 힘이라고 할까? 멀리서 바라보는 힘이라고 할까가 길러진 것 같다. 이게 그 사고력 수학에서 맞아요. 원하는 결과값인 거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거네요, 놀이를 해도.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사실 그 사고력 놀이뿐만 아니라 저희 둘째가 이제 수학을 이제 못했다 당연히 못했겠죠 한때. 근데 이것도 또 안 읽었고, 그러니까 아예 안 읽고 제가 반짜리에서 읽어줬지만 책도 읽기도 부족했고 노는 걸 너무나 진심이었던 이 아이에게 저는 학원을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아이는 한 달에서 3달만 배워도 맥락을 파악하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때 아무것도 없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놓으면 내가 뭔가를 배우고 있구나라는 느낌도 덜 오고 시간 버리고 돈을 버리고 아이는 치고 저는 최소한의 기본이 있는 상태로 보내고 싶었는데 그것이 저희 둘째에게는 책도 안 좋아했고 하다 보니 또 아이도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보니 더더욱 보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이것을 얼마나 많이 푸느냐, 양치기를 좋아하지도 않을 거든요. 왜냐면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효과도 이 아이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부분에서는 저도 또 수학책을 많이 읽어봤겠죠. 어떻게 수학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결국은 한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풀어내는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서 친구들은 무슨 문제도 풀고 무슨 학원도 간다고 하지만 저는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네가 이 한 문제를 생각하고 네 머리를 굴리고 이게 사고력이야. 그 힘이 결국 너의 힘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부드럽게 추스릴 수 있게 했고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저도 한 번 더 다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고력을 키웠던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과학고를 거쳐서 사실 과학고에서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성적이 안 좋았었거든요. 각오하고 보냈었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나중에 1등 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조기 졸업한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이 먼저 졸업했기 때문도 있을 수 있어요. 조기 졸업을 하려면 1학년 기말고사까지거든요. 근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1등을 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누적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진짜로 진심으로 이 시간의 힘을 견딜 수만 있다면 어떤 교육보다 탁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 삼천권이라는 책을 읽었잖아요. 이거 삼촌권 있는 모습을 애들한테 좀 보여주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엄마도 책을 읽으니까 나도 읽어야겠다. 그걸 많이 볼 수 있겠네요.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제가 아는 문용님 교수님 엄청난 그쪽 교육계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이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는 말을 본인도 어디서 들어서 읽었더니 자기만 계속 읽고 있고 아이들은 반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아이들은 이게 애마다 다른 어떻게 보면 기질과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우리 아빠는 재미없는 책을 읽고 있어.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아이가 보고 나도 읽어야지 하는 아이가 있다면 땡큐고 그렇지만 안 읽는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보는 책을 부모가 읽고 있었다면 너무 쉬운 그림책을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보고 있네? 하면서 옆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 책이 너무 재밌었다면 듣는 동안 너무 재밌으니까 또 읽어줘 할 수 있고 그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갈 수 많이 읽는 것보다 좋아하는 아이로 그러면 좋아하면 많이 하기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았더라면 그 교수님도 잘 육아를 할 수 있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큰 디테일보다는 큰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고력을 키우는 쪽으로 방점을 찍었다 보니 중요한 세 가지 물었던 책과 놀이 대화에서 놀이가 정말 사고력을 키우는 거고 수학 문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 말고 나머지 이제 대화가 있거든요. 이 대화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저는 대화가 지금 저희 아이들의 결과를 상상하고 했던 게 아니라 둘째 아이가 정말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언니랑 동생은 막 사람들과 섞여서 뭐 놀고 대화하고 뭐 누가 질문하면 대답도 잘하고 있는 아이였는데 둘째는 이제 엄마 치마폭에서 낯가리던 아이였었거든요. 이 부분이 아이를 이제 키우면 키울수록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초등학교를 가면 무조건 번호대로 찝어서 선생님께서 발표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나는 부족하다는 상을 쌓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친구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쭈뼛거리면서 앉았을 때 저희 아이가 가지게 될 자존감의 스크래치가 어차피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아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 둘째를 단 한 번도 난치지 않고 키웠거든요. 오히려 첫째는 기대가 되었기 때문에 던졌고 했었으나 둘째에게는 제가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도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아이에게 발표력을 키울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큰아이가 6살 둘째가 5살, 막내가 3살 때부터 식탁 대화를 나눴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일상에서 대화를 나눠봤더니 아이가 뭔가를 막 관심을 기울이고 하려고 하는 걸 자꾸 방해 아닌 방해를 하게 되는 거고 아이 입장에서는 그거 하고 싶지 않고 나 지금 이거 하고 싶어. 이게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젠가를 찾아봤더니 저는 식탁에서였어요. 어차피 다 앉아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침에는 출근하기 바쁘고 학교 가기 바쁘고 그렇다 보니까 안 되고 점심 때는 만날 수 없으니까 안 되고 유일하게 여유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대화를 하려면 일단 좋은 질문을 던져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질문을 어떤 걸 던질까를 연습을 했었어요. 갑자기 뭐 예를 들자면 이번 월드컵 사태를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을 애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기 수준에 맞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관심사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의 마음을 반은 얻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인어공주 같은 저 둘째가 공주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인어공주를 매개로 그 책 내용 아시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걸 대화를 나누었고 아이가 좀 더 커서는 이제 만화책을 정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화책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좀 더 커서는 이런 식으로 점점 아이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결국 이것도 사고를 키우거든요. 예를 들면은 무슨 꽃을 좋아해? 이렇게 물었어요. 네. 무슨 꽃을 좋아하세요? 저는 좀 하얀 안개꽃 같은 거. 그쵸.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유아 그림책을 통해서도 이 질문을 할 수 있고 만화책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성인들이 보는 그냥 글자만 가득한 책을 통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대답은 아이의 나이와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아이의 배경 지식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태자빈 간택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목화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쵸? 그분의 이야기를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면 그쵸? 또 제가 아이의 책을 읽어주면서 저도 알고 있었다면 아이들의 대답을 통해서 엄마는 목화꽃이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할수 전달 있죠. 할 네. 수 있잖아요. 네. 그쵸? 아까 이야기했던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분 사실 부모의 배경 지식이 많다 보니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의 문제이지 저는 유전이라고는 딱 그냥 5대5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유전이 원인이라면 좋은 학벌을 가진 부모님의 아이들은 다 잘 컸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분만 해도 반은 맞고 반은 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꼭 고수하고 싶었던 책, 놀이, 대화라는 이 환경을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주려고 노력했었어요. 정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반성할 게 뭐냐면 우리 애가 카이스트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뭐 하냐면 주말에 카이스트 가서 밥을 먹여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밥을 먹다 보면 이게 여기 카이스트구나. 여기 대학 어떻게 가나 이제 가고 싶은 마음 좀 들게 해볼까 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시도였으나 예. 결과값이 연결되는 그렇죠. 굳이 시도는 아닐 확률이 높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대신 책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하라 얘기하셨는데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 기준으로 했을 때 책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떤 거라 보세요? 저는 재미거든요. 재미. 무조건 재미. 맞지. 네.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좋아해야 잘할 수 있고 잘해야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즐거워야 잘할 수 있고 그럼 잘하면 더 잘하게 되는 거고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기억은 감정을 타고 뇌에 새겨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즐겁고 좋은 재밌는 경험을 하고 나면 이것이 해마에 아주 잘 각인된대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또 하고 싶다라는 경험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또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반복학습이에요. 네네. 학습 중에 가장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반복학습. 1 더하기 1 계속 쓰게 하고 2 더하기 2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너무 즐겁고 재밌게 배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억도 잘 되고 난 또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 근데 무서운 게 기억은 감정을 타고 뇌에 새겨지잖아요. 좋은 감정이 아니라 불쾌하고 싫고 짜증나고 힘든 감정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렇죠. 나도 모르게 회피하고 저항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군대 기억. 맞아요. 그리고 스포자예요. 왜 우리 사회에서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자꾸 시키고 연산부터 학교 들어가기도 전부터. 구구단부터 시작하죠. 그럼요. 예. 국어를 싫어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국어는 너무나 우리가 그냥 어릴 때부터 우리가 썼던 모국어기 때문에 이걸 아주 열심히 시켜야 된다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네.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먹고 가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문해력이 사회에 이슈가 되었고 문해력조차도 학습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키우려고 한다면 수포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 좀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가지 말고 정말 즐겁고 재밌게 재밌는 책을 애가 좋아하는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 책을 매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책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한다면 너무
쉽게 어휘력이 이해력이 되고 이해력이 사고력이 되고 사고력이 IQ로 넘어가고 그것이 하버드대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처럼 연봉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당장 너무 눈앞의 결과에 많이 휘둘리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예전에 저희 컴퓨터 이제 저희 어릴 때 고물 컴퓨터 하나 했었는데 컴퓨터 게임이 너무 적으니까 내가 만들어야 되나 이래가지고 백과사전에 컴퓨터 백과사전에 있더라고요. 네. 0과 1 이지법부터 시작해서 그쵸. 뭐 이제 뭐 컴퓨터 알고리즘이 막 나오는데 책을 잘못 고른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해가지고 그 구베이직을 배워서 프로그램 만드는 걸 썼던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재밌으니까 그 맞아요. 어려운 내용도 어른들도 힘들었던 거를 혼자서만 이루고 있었으니까 이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재미가 있고 하고 싶어야 내가 어려운 네. 것도 도전하고 해내려고 하지. 맞아요. 재미없으면 시도도 안 한 거 같아요. 맞아요. 야. 그때 부모님이 좀 관심 있게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면 너무 어려운 건 사실 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만둬 버릴 수도 네. 있거든요. 그때 좀 더 쉬운 교재를 찾아주거나 아이가 갈급해하는 요 부분을 조금 쉽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쵸? 치고 네. 올라갈 수 있는 그때는 학원을 잠깐 다녀도 괜찮죠.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면 네. 완전 동기부여 짱짱이잖아요. 너무 즐겁고 재밌게 배우게 되고 정말 일사천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시기를 사실 초등학교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적어도 특목고를 가고 싶다면 중학교 성적이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여기 미리 주신 질문지에 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교육, 육아가 있었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 두 가지를 꼽았는데 하나가 조기 유학과 선행이었어요. 이 어린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전 생애를 좌우하는 토대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시기에 아이에게 바라는 게 학습, 공부밖에 없다면 나는 공부를 잘하면 유의미한 인간이 되고 공부를 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서 그것이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아이가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뭐 서울대든 꽤 괜찮은 학교를 다닐지 몰라도 이 아이의 내재되어 있는 마음은 결과값을 내지 못했을 때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했을 때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상이 맺혀지면 어디를 가도 이 아이는 쥐어짜서 공부를 해야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번아웃으로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 예전처럼 60 정도가 수명이면 적당히 살고 열심히 살다가 가도 괜찮지만 100년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 전 생애를 잘 사는 방법은 이 어린 시절이 정말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서적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서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정서는 사실 또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유치원 가보면 말이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이 나와요. 맞아요. 정말 우리는 완벽히 의존해야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거든요. 너무 일찍 카더라라는 이야기, 누군가의 권위자의 이야기라는 이유로 이제 학습으로 돌린다든지 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단단한 부모의 정서,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그 추억과 기억, 그것이 나중에 잊혀진다 할지라도 그 단단한 정서는 아이 안에 새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냥 저는 이대로 이어져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조기 유학이랑 선행을 네. 안 하기 잘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대로 또 그것도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조기 유학을 사실 저희 큰아이를 키울 때 제가 책을 되게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네. 조기 유학 붐이었었어요. 네. 저도 내심 보낼 수 있다면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다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안 보내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부모의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라면 온 가족이 다 가는 거니까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가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보호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아이의 학습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게 조기 유학을 가는 거라면 부모님이 있으시든 아니면 한 분이 따라가시든 상관없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아이는 성장해서 남자와 여자가 될 것이고 사랑을 할 것이고 결혼해서 가족을 꾸릴 것인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부모를 보고 열심히 돈 벌었는데 너 여기서 뭐 했니?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런 정서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성장을 한다면 내가 번 돈을 왜 굳이 이렇게 가족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나누고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고 같이 함께 한다는 개념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예 정서적인 측면에서 사실 기러기 아빠 엄마가 정말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이 특히 직장인이라면 오고 싶다고 언제든지 여기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외로움을 느끼는 남자분 여자분들이 더 외로움 잘 느끼시거든요. 그러면 그 외로움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모를 보면서 이 아이가 가지게 되는 영향력들이 있을 거고 만약에 온전히 헌신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는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일말에.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자신의 삶을 자신이 개척해 나가기 힘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부모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엄마 아빠가 군대 따라온 느낌이죠. 뭐. 그죠. 그건 온전한 독립이라고 저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기 유학을 가지 못한 환경이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선행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는 현행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네. 초등학교 1학년 시험 칠 것이고 6학년 시험을 칠 것이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선행을 한 학기도 아니고 1년, 2년, 3년을 선행을 해요. 다 맞아요. 잊어버려요. 정말. 물론 뭐 특목고라든지 뭐 영재학교라든지 그런 소수의 아이들이 있어요. 뭐 이제 10% 될까? 대부분의 아이는 통계 자료에도 80% 아이는 초등학교 때 그 가지고 있던 성적이 중학교로 고등학교 대학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런 평범한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저는 평범하다는 것을 1%도 아니고요. 0.01 정도는 돼야지 좀 뛰어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0.01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IQ가 100 이상이면. 예. 그래서 그런 대부분의 일반적인 아이들, 저희 아이들 다 일반적인 아이들이고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결국은 잊어버릴 공부를 하느라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정서를 채우지 못하고 장차 성장해서 이제 대학을 가보잖아요. 저희 아이들 친구들이 있잖아요. 과연 이 선택이 맞냐? 내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왔고 내가 이걸 너무 하고 싶어서 온 경우는 진짜 더 공부 잘하는 아이 중에서도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뭐하러 여기 왔지? 이게 맞나? 그때서 진로 고민을 하고 그럼 좀 더 달려야겠구나. 에너지가 있는 아이는 좀 더 달려요. 그렇지만 직장을 취업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놀지 못했던 한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그쵸 못 맞춰서 놀겠죠. 그쵸 내가 번 돈으로 그쵸 뭘 또 굳이 결혼을 해? 내가 다 써야지. 그쵸 저는 그래서 그냥 아무리 날고 기어도 현행 시험을 칠 것이고 그죠? 그렇다면 그냥 딱 제 학년에 맞는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고 놀았던 아이들은 절대 공부를 못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이제 큰애가 27살이고 막내가 24살인데 24년 됐거든요. 육아 강연을 시작한 지가. 우연히 이제 나이가 조금 뭐 한글을 일찍 됐고 뭐 좀 잘 큰다는 이제 인터넷 동호회에서 소문이 조금씩 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일찍부터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었고 그래서 지금 7권의 책을 쓰게 되었고 올해 이제 12월에 18번째 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의 새 아이뿐만 아니라 제가 이야기했던 바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이 꽤 많으셔요. 그분들이 다 잘 컸어요. 애들이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초등학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다 알아봐요. 너는 특목고 갈 거지. 너는 중학교를 딱 하면 너는 어떤 특목고를 가고 싶어 하니 이 정도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걸려 넘어지시거든요. 이건 조금 딴 이야기인데 그렇게 책과 놀이와 대화를 했던 아이들 특히 책에 많은 영향을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왔던 케이스들이 다 좋은 대학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또 많아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딱 보면 보여요. 얘는 다르다. 아까 같이 이제 뭐 사고력이나 깊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나중에 이 친구는 대학 되게 잘 가겠다,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막히는 구간이 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도 왜 막히냐 지금까지 제가 예. 지켜본 바로는 부모님이 초등학교까지는 그래 성적이 대학교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좀 애를 놓아두고 관찰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해요. 그렇죠. 근데 중학교 딱 되면 특목고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급하죠. 예. 부모님은 원하는 바가 있었거든요. 좋은 대학이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 왜 놀고 있어? 너 왜 책 읽고 있어?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라고 막 아이를 쪼우기 시작해요. 많죠. 그러면 지금까지 잔소리 한 번 없이 믿어주고 내가 뭘 해도 존중해주던 부모님이 딱 사춘기란 시기를 독립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 이 아이에게 엄청난 비난과 잔소리와 함께 왔을 때 그죠? 저는 모든 인간은 자율성의 요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누구도 명령과 통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물론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겠지만 인간의 속성이 그래서 그런 자율성이 침범당했을 때 반발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공부하려고 세상에 앉았는데 엄마가 공부하란 말하면 하기 싫어서 딱 치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해도 될 신경전을 펼치면서 오히려 더 공부에서 멀어지거나 또는 공부하려고
나도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 성적 결과는 합격 불합격의 여부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공부를 잘 한 것은 약간 다르거든요.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것이 결과로 나온단 말이에요. 뭐 사회라든지 과학 같은 거라든 정확한 용어를 알아야지 답을 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그냥 멘델의 법칙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맨들의 법칙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학습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을 때 100점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100점이 아니네 라고 해버리면 이 아이가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아이를 어떻게 보면 뒤에서 끌어당기는 형국이 됨으로써 아쉬운 결과들이 되는 것이 아이는 부모의 말이 사실 딱히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휘둘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없나? 할 수 없나 봐. 안 될지도 몰라. 안 되겠어 하고 변연계에 깜빡이가 오기 시작해요. 인간의 뇌가 전전두의 예. 피질이 발산을 활성화되어 가지고 공부 이성적으로 탁월하게 논리적으로 쫙 치고 나가야 되는데 변연계가 딱 깜빡이가 오고 나면 나는 그쪽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안 들어요. 두렵고 놀라고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이 감정이 학습 성적으로도 연결되는 것이 시험 치면 앉았는데 잘 쳐야 되는데 엄마 말대로 나 다 못했는데 그럼 이 시험을 나 망치면 큰일 나는데 알겠죠? 그럼 시험 이 치고 있는 시간 동안 나의 온전한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되면서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서는 정말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배포 있으신 부모님이라면 어릴 때 내가 주었던 환경을 믿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에게 줄 거 다 줬거든요. 이제 이 아이 힘으로 날아가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 아이는 자신의 역량 안에서 자신의 꿈을 그렇죠? 이 아이도 시행착오 하겠지만 그 값진 시간을 통해서 이걸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경험해야만 자기 것이 되거든요. 누군가가 새겨준 언어로서 새겨준 경험은 경험이 아니거든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걸 자신이 느끼면서 가는 경험을 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한 거에서 보면은 그 사고력을 길러준다는 게 뭐 수학 문제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사고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선행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방법으로 빨리 진도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 배웠다고는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솔루션하는 거를 모르고 가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책을 읽고 놀이를 하면서 천천히 가더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다양한 해결법을 찾아보는 연습. 그쵸. 이게 더 중요한 거다. 그쵸. 물론 네. 막 빠르게 해도 다른 애들이 있어요. 네. 0.01 그런 있겠죠. 정도는. 어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애들과 우리 아이를 비교하면 안 되고 네. 그죠?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이제 육아에서 책을 참 알려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필독도서냐 아니냐 부모님들이 분장도서 필독도서 목록 위주로 책을 사서 아이들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맞는 건지 작가님은 아이에게 맞는 책을 따로 좀 골라서 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들 학창 시절에 권장도서 필독서를 읽게 한 적 없어요. 대부분 필독서를 주는 것은 나는 안 읽고 너는 읽어라 하잖아요. 필독서는 저는 좀 의미가 약하지 않을까. 이게 어떤 사교육 없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이 길을 또 이제 따라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위험 요소라던가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딱히 위험한 건 없어요. 다만 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있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이제 그 육아에서 책을 참 알려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보통 책 같은 경우 보면은 저희도 출판 시장에서 이런 거 꼭 하거든요. 필독도서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매출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필독도서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부모님들이 뭐 권장도서, 필독도서 목록 위주로 책을 사서 아이들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작가님은 아이에게 맞는 책을 따로 좀 골라서 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책을 조금 좋아했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 그랬더니 책을 읽으면 다 읽었다고 다음에 다른 내용을 원하니 또 제가 반복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책값이 아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사달라고 졸랐더니 정말 깨알같이 글자로
한 그죠? 정말 재미가 없는 오래 읽을 수 있는 거. 책을 사고 저 오래 읽을 수 있는 뽕을 뽑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 좋은 이라고 생각하셨겠죠. 저는 그런 게 어쩌면 필독서일 수 있겠다. 책을 워낙 좋아하는 아이라면 영역에 상관없이 이런 책도 읽어보고 저런 책도 읽어볼 네. 수 있지만 책이 습관화되지 않고 또 습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취향이 생겨 있는 아이라면 그 필독 도서를 읽고 얼마나 내가 머릿속에 남을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생각하는 건데 그 시간이 필요한데 부모도 함께 읽고 책을 다 읽지 않아도 돼요. 한 페이지만 읽어도 그 페이지에서 질문을 꺼내고 대화를 주고받고 생각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대부분 필독서를 주는 것은 나는 안 읽고 너는 읽어라잖아요. 그런 필독서는 저는 좀 의미가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 학창 시절에 권장도서 필독서를 읽게 한 적 없어요. 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책들 주신 거예요? 아이들이 읽고 싶은 거? 창작동화, 장작동화. 그리고 자연관찰, 그리고 전래동화, 명작동화, 그리고 역사, 뭐 세계문화 이렇게 큰 틀을 다양한 영역을 주려고 노력을 했었었고 네. 그 안에서 만약에 아이가 엄마 나도 골든벨 울리고 싶어 하면은 이제 그때는 도서관 가서 빌려 주려고 했는데 이미 다 빌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골든벨 울리고 싶어? 엄마가 빌려 갔더니 몇 권 다 없고 몇 권 있는데 사서라도 줄까? 하면 아이가 굳이 그냥 있는 것만 읽을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골든벨을 울렸던 적도 있고 안 울렸던 적도 있었지만 그 큰아이 경우고 둘째 셋째는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책이 즐겁고 재밌다는 경험을 새겨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 어릴 때 읽는 책도 중요하긴 하고 예전에 제가 백과사전을 참 많이 읽었었어요. 어. 그러니까 사탐을 안 틀리는 거예요. 오. 근데 이제 소설은 별로 안 읽었어요 어릴 때. 네네. 그러니까 좀 소설 쪽은 좀 약해요. 그쵸. 문학은 약해요. 그쵸. 비문학이랑 사탐만 강한 거예요. 그쵸. 보통 남자 아이들이 네. 그렇게 창작 영역, 긴 스토리의 글을 좋아하지 않고 정보 위주의 책을 좋아하고, 예, 물론 다 모든 남자가 그런 건 네. 아니지만, 네. 그리고 여자 아이들은 스토리 위주의 책, 뭐 전래 명작 이런 건 다 좋아하는데 그런 정보 위주의 뭐 자연 관찰이라든지 과학동화라든지 뭐 사탐, 정치, 경제법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호가 생기기 전에 어린 시절에 가급적 다양한 영역을 맛보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생각보다 아이들은 빨리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은 경험을 먼저 책보다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6개 이야기할 때 책, 놀이, 대화 이야기하기 전에 일상에서 다양한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다양한 경험을 주는 게 사실은 아이들은 놀이가 경험이 있고 그렇죠. 근데 네. 조금 그래도 의미를 약간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 정도 되면은 예를 들면은 경주에 가는 거예요. 그럼 다부터 석갑부터 다 볼 거잖아요. 그렇죠? 능도 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현판 같은 거 안내문 조금 읽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그 다 억지로 읽기는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불국사에 갔어요. 그럼 적어도 불국사에 왔다는 건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불국사로 삼행시 짓기 놀이라든지 막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서 가족이 개개인이 다 지을 수도 있지만 저희 또 막내랑 또 나이 차이가 있고 지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뭐 아빠가 불이면 이제 엄마가 국, 아이가 사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5명이니까 가급적 5글자로 된 불국사 가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지어가지고 오행시를 짓고 사행시를 짓고 네. 했던 경험들이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교육적이다. 네, 보통은 사진 찍고 빨리 맛집까지 그래요. 그렇죠. 예, 와. 근데 이렇게 했더니 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네. 또 저의 경험만이 아니라 네.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쓰셨던 책이었는데요. 그 역사가 들어가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보면 사실 이 역사 수업이 대부분 점심 식사 끝나고 한참 식곤증이 올 때란 말이에요. 그럼 아이 반은 자고 반은 깨어 있는데 수업 시간에 경주를 다녀온 적 있는 아이들은 눈을 빛내고 듣고 있는다는 거예요. 경험해봤으니까요. 네. 예, 나 저 가봤는데 이 마음, 이 관심, 이 힘이 정말 큰 건 거죠. 호기심,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갈 거 그냥 쑥 둘러보고 오는 것보다 재밌었다는 경험까지도 조금만 더 추가된다면 아이들은 그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을 테고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졸고 있는 아이가 예쁠까요? 눈을 빛내고 있는 아이가 예쁠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눈을 빛내고 있는 아이가 질문을 하면 너무 잘 대답해주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학원 안 가지만 학교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 가서 물어보면 다 친절하게 알려주시려고 또 하셨거든요. 이제 선생님이랑 교감하는 법을 배운 거죠. 그럼요. 예, 그거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국은 시험, 학교 시험 내신 그죠 현행이잖아요. 네. 플러스 수행 평가거든요.
그쵸. 근데 이 수행 평가도 결국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50대 50으로 점수를 내는 학교 있고 40대 60, 60대 40 이렇게 있는데 수행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부모들이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수행 평가 제대로 할 시간이 어디 있어라고 하시지만 저는 이게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방향이 과연 옳을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서 상을 받는 건 엄청난 뿌듯함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다가 또 저는 왜 자꾸 삶이 이렇게 계속 힘들어질까 하면서 저희 내면을 봤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공부했던 경험이 이제 부모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부모를 만나서 깊은 이야기도 나누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릴 때 상을 정말 많이 받았다. 근데 엄마가 다 해준 거였다. 난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다. 내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것이 뽀록 날까봐 너무 두려웠다. 정말 길게 좀 바라보고 당장 코앞에 있는 결과물만 취하려고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겠네요. 이게 어쨌든 사교육 없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길을 또 이제 따라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위험 요소라던가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참 재밌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네. 뭐가 위험하지? 이 길을 따라오는데 깊이 고민한 끝에 네. 딱히 위험한 건 없어요. 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있었어요. 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교육은 게임과 달라서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시험과 달라서 그 결과값이 나오는데 20년이 걸려요. 너무나 긴 레이스란 말이에요. 그쵸. 이것이 한 인간이 유치원 때도 잘하고 초등학교 때 잘하고 중학교 잘하고 고등학교 잘하고 대학 잘하고 성인 때 잘하고 정말 이건 더더욱 낮은 확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인간인지라 그쵸. 때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같이 의욕이 떨어졌다가 어머니 포기했다가 뭐 신이 났다가 그쵸. 여러 가지 감정의 희노애락을 겪으실 텐데 좀 길게 바라보고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 결과물을 자꾸 쫓다 보면 이 사교육 없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다는데 이 결과값을 너무 빨리 바라면 내가 지쳐버려서 극과 극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에이 못해 먹겠네 하고 네. 그냥 딱 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사교육으로 아니면 그래 육아가 뭐가 중요해 내 인생도 중요하지 뭐 예를 들면 나의 인생을 챙기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놓아버리는 그 양극으로 흐르는 것을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돈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누군가가. 네. 그러면 어렸을 시절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나와 같은 고통을 아이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정말 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 아이에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좋은 것들을 많이 주려고 맘먹었어. 그래서 이제 아이 낳고 이제 돈 버느라고 저 집에 올 시간도 없어요.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네. 아이한테 막 줘요. 이 학원 저 학원 이 경험 온갖 경험들. 근데 욕구의 시작이 결핍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네. 결핍에서 시작된 욕구는 극과 극으로 향하는데 돈을 엄청 벌고 싶은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결핍이 기본값이었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로 가버려요. 뭐 애써봐야 돈을 못 벌 거야라는 생각으로 가거나 아니면 나 아니야 열심히 벌어올 거야 뭐 이렇게. 근데 결핍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못 벌고. 근데 이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결핍이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잃는 것이 반드시 돈 외에 많아요. 그쵸.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네. 나중에 보면 돈은 결국 쥐었는데 네. 가족들을 많이 잃거나 좋은 가족 추억이 거의 없거나 네. 그러시더라고요. 혹은 건강을 잃거나.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잖아요 아이들을. 그래서 이렇게 학원도 알아보고 고민도 하고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알아본 좋은 방법을 아이에게 주려고 노력하고 다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주려는 게 그래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나라는 사람이 이제 영원히 붙어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독립시킬 때까지 독립시키고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게 어떤 방법으로 독립을 시킬 것인가 그때까지 난 잘 교육을 시킬 의무도 있으니까 부모로서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 알아본 다 정도의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아까 사교육 없이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전투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바탕은 사랑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그래 이렇게 가봐야지라가 아니라 내 안에 결핍이 추동 에너지가 되어서 가실 때 극과 극의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육아하다가 팍 놓아버리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육아에 올인하는 거죠. 내 커리어를 놓고 내 건강도 잠 못 자면서 열심히 이렇게 나를 놓고 올인했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원해요. 네가 잘 커야 돼요. 그쵸.
네. 그걸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사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과 독을 함께 주고 있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이 행위가. 그래서 그저 인생을 멀리 길게 내다보고 우리 아이가 어떤 성인이 되기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거기에 나는 유년기가 중요하다고 하니 어떤 환경을 깔아주는 게 좋을 것인지, 그러면 그 다음은 난 여기까지고 그 다음 너의 몫이라는 걸 알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자. 이런 무드였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사랑을 아무리 하지만 내가 사랑의 결핍이 일어난 사람들은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나만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또한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이는 반드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정서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니까 최소한의 양육은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양육에는 기왕이면 물질과 시간과 따뜻한 말, 눈빛, 이것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진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 주- 예, 감사한 건 이 과정을 잘 밟아가면 아이만 잘 큰 게 아니라 내가 잘 커요. 맞죠. 왜냐하면 내 결핍이 뭔지 알아버렸으니까. 네.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내 삶이 정말 만족스럽고, 황혼 이혼도 할 필요도 없고, 아이를 원망할, 내가 어떻게 널 키웠는데도 할 필요도 없고, 내 삶이 너무 보람되고 만족되게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한때는 내가 아이를 키우는 건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함께 크는 거더라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 육아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래서 오늘 여기도 이제 오게 된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주의할 게 뭔가, 사교육 너무 쉬운 질문에 너무 깊은 이야기를 너무 했는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관 때문에 부부끼리 서로 심연을 본 거예요. 아까 결핍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이랑 나랑은 완전 다른 사람이고 이게 가까울 수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거리감이 팍 느껴버리고 네.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또 이제 이혼의 계기가 되는 맞아요. 사람도 많고. 더 상담해보고 네. 부부 상담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루트가 네. 있겠지만 안 맞다고 다 헤어진다는 건 좋은 교육도 아니거든요. 그쵸. 아이에게 나의 욕구를 인지하고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인정할 만큼 너의 욕구와 너의 결핍을 인정해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이것이 사람 사는 관계라는 것도 아이에게 알려줄 수가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을 만한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에게 부부의 불협화음은 우주가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정서가 쫑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지 않을 수 있고, 육아는 쉽지는 않지만 잘 지나왔을 때 정말 축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요? 평소에 강의 그러면 기업으로도 많이 하세요? 학교로 많이 저 가세요? 기업 강연은 네. 몇 번 안 해봤어요. 저를 네. 모르시나 봐요. 저는 뭐 예.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예전에는 좀 그 보험회사 뭐 그런 것도 그쵸, 몇 그쵸. 년을 예, 했었었는데, 요즘은 그 부모 교육 상담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스케줄이 그렇게 거의 다 차서 외부 강연을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일이 있었고, 제가 네. 그때 인터뷰 날짜 맞출 때 시간 없다고 했잖아요. 야, 이거- 오늘 마치고 밤에도 또 수업이 있거든요. 10시에서 11시, 12시에 수업이 있어요. 왜냐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와, 멋있네요. 야. 이제 끝으로 사교육 없이도 우리 아이가 잘 클 수 있을까라고 이제 밤마다 고민하는 초등학생 부모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그 질문을 스스로 한다는 것은 내가 아주 불안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불안은 내가 불안을 보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나의 불안을 인정해주고, 사실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의 90%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말 네.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내가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고민하면 될 텐데 그쵸?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불안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그냥 알고, 오늘을 내가 열심히 아이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고 책을 읽고 대화를 하고 노는 이 시간에 힘을 믿고, 왜냐면 저 3,000권 넘게 읽어봤거든요.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아이를 잘 키웠다는 육아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이건 불변의 진리였어요. 심지어 요즘 AI 새로운 시대가 또 도래했잖아요.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똑같아요. 100년 전에 주장했던 것과 5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다 놀이와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그 기본,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을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챙겨가고 있다면, 네. 그 힘을 믿고 불안보다는 그냥 오늘을 아이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으면서 책 읽고 놀고 대화하면서 지내보면 어떨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오늘 오시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깊이가 다르다.
감사합니다. 그 가끔 이제 그런 데 있잖아요. 식당 가서 국물을 먹었을 때 와, 이 집의 그 국물의 그 깊은 깊이 느껴졌을 때 그때 감동 먹는 맛 있잖아요. 딱 지금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모셔야 될 것 같다. 예. 네. 왜냐면 제가 지금 못 여쭤본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네. 12월에 책이 나온다고요? 네. 주제는 혹시 뭔가요? 아, 정말 묵직한 책을 쓰고 싶었는데 요즘 출판 시장은 그런 책이 안 팔린다고 가볍은 책을 원하셔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최대한 가볍게 네. 썼거든요. 그래서 12월에 나온다고는 출판사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네. 12월에 그때 한 책 번 더. 나오면 보시겠습니다. 네. 그때 자녀 중에 한 분 같이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셋 중에 한 명은 혹시 의향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네. 어릴 때부터 방송국에서 연락이 많이 왔을 거잖아요. 진짜로요? 근데 저는 자녀를 노출하는 것은 그쵸, 아이의 그쵸, 그쵸, 선택. 그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그죠, 맞죠. 그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예. 저희 아들은 원하는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작가님만 모시도록 네. 예, 그럼 그때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영상 같이 가족끼리 한번 같이 보시는 거 너무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